对于刚才公诉人所说的，他这个话的意思好像就是我拿了东西还不认。这个被告人李小龙，我李小龙就是我敢做敢当，我拿了就是拿了，没拿我就是没拿，对吧？你这种没有人性的杀人魔王，就是气都外挂了你，也凭不了我们受害人家属的心头之恨啊！给予死者一个公平的交代，给予被害人和家属们一个交代，给予广大全国人民一个交代，对杀人恶魔李小龙给予最严厉的惩罚。正因为都没弄上钱，所以我才连续作案。如果能弄点钱的话，我也许会暂停一段时间。 이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소룡은 영화 속 전설적인 무술가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진짜 악마였습니다. 그는 망치 하나만 들고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단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무려 34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크게 다쳤으며 2명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만 10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닝샤에서 벌어진 연쇄 침입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1997년 2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그는 허베이성, 산시성 등 5개 성과 도시를 떠돌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난방 점검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며 기세를 높여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소룡은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잔혹한 괴물로 만든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소룡은 1964년 11월 닝샤 자치구 인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샹둥.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아들로 키는 168,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집안은 넉넉해 굶거나 힘들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과 돌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툼은 일상이었습니다. 심하면 서로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소한 체격의 안경을 쓴 사람이었지만 성격은 극도로 편협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소룡은 바로 아버지의 폭력성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경험한 훈육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맞는 것.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매질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때론 매달아 놓고, 때론 묶어 놓고, 5살 무렵 한 번은 아버지를 화나게 한 죄로 귀싸대기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왼쪽 귀가 영구적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작 5살. 그 나이에 그것도 친아버지에게서 평생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소룡은 일찍부터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7살 때 그는 집을 뛰쳐나가 사회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택한 건 단 하나, 도둑질이었습니다. 워낙 어리다 보니 훔치는 것도 대부분 먹을거리였습니다. 들켜도 크게 혼나는 정도였지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소룡은 10년 동안 길 위에서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1981년 17살이 된 이소룡은 결국 절도 혐의로 붙잡혀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허술한 관리 틈을 타 몰래 탈출해 다시 옛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이런 소매치기와 절도는 그를 게으르고 안일하게만 살려는 성격으로 굳혀버렸습니다. 땀 흘려 일하려는 생각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만 18살.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실패했고 형량이 2년 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이 되어서야 겨우 형기를 마치고 감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 말하자면 그의 온 청춘은 감옥 속에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1989년 마침내 형기를 마친 이소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이혼했고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갈 집조차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훔치지 말자. 이번에 또 잡히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본명 이샹둥 대신 어릴 적부터 우상이었던 세상에 알려진 이름 이소룡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청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배운 기술 하나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그저 임시 일용직뿐이었습니다. 벌이는 너무 적었고 생활은 도저히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다시 경찰에 붙잡혔고 그의 세 번째 수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991년 그는 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같은 해 집안에서 그에게 여자를 한 명 소개해줍니다. 그 나이 30을 앞둔 이소룡에게 결혼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허씨 성을 가진 여성,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아 곧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이소룡은 생전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부부는 몇 년 동안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소룡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정을 정말 아꼈고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바르게 살아보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된 노동으로 버는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는 돈이 너무 늦게 모인다고 느꼈고 결국 다시 범죄의 길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1994년 이소룡은 네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유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온기마저도 잃게 됩니다. 바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아내를 깊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혼은 감정이 끝나서가 아니야. 형기가 너무 길다 보니 아내가 기다릴 수 없었던 것뿐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나간다면 반드시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감형을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모범수로 생활하며 줄곧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마침내 출소했을 때 그가 마주한 건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것이죠. 그 순간 이소룡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전해 들은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돈을 모두 빼앗고 감정까지 기만한 뒤 잔혹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소룡에게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빨리 감형을 받아 나가 아내와 다시 함께하며 지난 잘못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아내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소룡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곧 그 감정은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분노는 오로지 그 사기꾼을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사기꾼을 찾는 동안 이소룡은 종종 거리의 여성들을 찾아가 욕망을 해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뜻밖에도 한 소녀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의 성은 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세상에 익숙한 태도를 보였고 그녀에게 이소룡은 단지 돈을 쓰고 즐기다 가는 손님일 뿐 진심을 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소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곧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금세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그의 아버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괜찮았지만 맞은편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면서 손님을 대부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오는 배짱도 있고 과감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곤란하다. 옆집 가게를 좀 처리해 줄 수 없겠느냐. 잠시 생각하던 이소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공짜는 안 돼. 아버지라도 돈은 주셔야 해. 망설임 없던 아버지는 곧바로 현금 4천 쥐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그 돈으로 곧장 샤오류와 술을 마시고 즐기는 데 써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밤중에 몰래 경쟁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이고는 흔적도 없이 달아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지만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이 방화 사건의 배후가 이소룡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샤오류는 다시 이소룡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손에 돈이 없어. 3천 리안만 내놔. 이소룡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샤오류는 곧바로 얼굴을 바꾸며 협박했습니다. 안 주면 공안국에 내 방화 사건을 신고하겠어. 그렇게 되면 너도 네 아버지도 같이 감옥에 가야 해. 최소 10년, 8년은 꼼짝없을걸? 이 말은 이소룡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고 마음을 준 여자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쥐고 협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사람을 죽일 거다. 그 남자 사기꾼을 못 찾았다면 이 여자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나? 1997년 2월 26일 밤 닝샤 인천시 신화가의 한 영화관 건물 옥상 이소룡은 샤오류를 불러내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샤오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압적이었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이소룡은 미리 준비해둔 칼을 꺼내 그녀에게 마구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샤오류는 바닥에 쓰러졌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곧장 산시성 타이 위안시로 도망쳤습니다. 곧 경찰은 현장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소룡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자 전국에 지명수 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했지만 그의 동생과 여동생은 경찰이 떠나자마자 몰래 돈을 모아 보내주며 집에 오지 말고 계속 숨어 지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소룡은 타이 위안에서 반년 넘게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인천으로 돌아가 다시 그 남자 사기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997년 10월 그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사기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단서는 없었고 가진 돈도 바닥났습니다. 처음엔 다시 도둑질을 생각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이미 4번이나 감옥에 다녀왔고 게다가 살인까지 했다. 이번에 잡히면 끝장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1명 죽였건 10명 죽였건 결국 결과는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뒤 그는 새로운 범행 수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난방 수리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8일 이소룡은 망치를 들고 파란 작업복에 모자를 눌러쓰고는 한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곧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니까 설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70이 넘은 고씨 할머니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할머니가 방심한 틈을 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할머니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집안을 샅샅이 뒤져 현금 몇백 위안과 금목걸이 1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보름 뒤인 10월 23일 산시성 타이 위안시의 한 가스 회사 사택에서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본 광경은 방 안, 바닥, 침대까지 피가 흥건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강타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집안은 심하게 뒤져져 있었지만 현장에는 지문이나 발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치밀하게 증거를 없앤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곳에서 난방 수리공을 자처하는 한 남자가 목격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거주자 명단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추정했습니다. 이 난방 수리공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타이위안 경찰은 곧 사건 공지를 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소룡은 범행 전 일일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집에 사람이 많거나 살림이 어려워 보이면 실제로 점검만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표적이라고 판단되면 방심한 순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범행 논리는 점점 더 치밀해졌고 연쇄 범죄자로서의 패턴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그는 허베이성 바오딩시로 이동해 은행 사택에서 허씨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6일 뒤 11월 24일에는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우씨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다시 허베이성 창저우시로 돌아와 또 다른 여성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해 그의 범행 중 2명의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소룡의 수법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항상 모자와 장갑을 착용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금품을 찾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곧바로 다른 도시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이미 본격적인 연쇄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봄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 점검이라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범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수만 위안, 당장 생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산시성 서우양현의 작은 가게를 얻어 음반 영상 가게를 열며 겉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가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17살 소녀 샤오홍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반 가게는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고 이소룡은 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생계수단은 결국 강도뿐이다. 1998년 11월 14일 그는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허베이성 스자좌시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모자를 눌러쓴 채 난방 수리공으로 위장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그는 57세 독신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살림이 괜찮아 보이고 집에는 혼자 있었습니다. 망치를 휘둘러 여성을 쓰러뜨린 그는 집안을 뒤졌지만 겨우 몇백 위안만 챙길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인 11월 24일 스자좌 가스 회사 사택에서 또 한 명의 여성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그는 스자좌의 다른 주거지 두 곳에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59세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 열흘 사이 그는 스자좌에서 3명을 살해했습니다.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은 초비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챙긴 금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1998년 12월 4일 허베이성 바오딩의 한 주택가. 그는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소룡은 매번 장갑과 모자를 착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망치는 범행 후 곧 버리고 다음에는 새 것을 구했습니다. 당시에는 CCTV나 감시장치가 많지 않았기에 경찰의 수사는 번번이 막혔습니다. 12월 28일 그는 다시 타이위안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챙긴 것은 여전히 큰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막대한 인력을 투입했지만 수사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소룡의 기세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1998년 말 그는 자신이 훔쳐낸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왜곡된 새로운 욕망을 품게 됩니다. 차라리 직업 킬러가 된다면 어떨까? 돈 받고 사람을 없애주면 한 번에 수만 위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명성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죽인 사람의 수였습니다. 많이 죽일수록 더 이름이 알려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범행은 더욱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1999년 하반기 겨울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불안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혹시 그 남방공 살인마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경찰도 경계를 강화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9년 8월 30일 타이위안 타오위안 남로 단씨 여성이 살해되고 금반지 한 개가 사라졌습니다. 9월 15일 타이위안시 조사원 숙소 탕씨와 둥씨 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금반지 4개가 사라졌습니다. 9월 19일 타이위안 мя오첸제 자오씨 여성이 살해당하고 장신구와 현금 30위안이 사라졌습니다. 10월 14일 타이위안 진안신춘 궈씨 여성이 사망했고 금반지 1개, 담배 1갑, 양말 2켤레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인근 건안신춘 천씨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고 금반지와 현금 250위안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그는 타이위안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범행은 너무나 잔혹했고 결국 온 나라가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타이위안 경찰이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바로 그때 1999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 사이 타이위안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위츠시에서 또다시 4건의 침입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타이위안, 스자좌, 위츠 세 지역에서 연속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사회 전체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빠졌습니다. 1999년 11월 8일, 9일, 10일 단 사흘 동안 이소룡은 스자좌에서 무려 10건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6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거의 하루 2건의 속도로 벌어진 광기 어린 범행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낮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이소룡은 이미 완전히 통제불능의 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해치면서도 그가 손에 넣은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범행 횟수는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집착만 남아 있었습니다. 횟수가 많아지면 돈도 언젠가는 쌓일 것이다. 단 며칠 만에 이어진 스자좌의 유혈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곧바로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여러 성과 도시에서 범행이 이어지자 마침내 중국 공안부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수사를 돕기 위해 파견된 이는 신필마량이라 불리던 장신 형사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을 끈질기게 탐문하며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완성했습니다. 나이 약 34세, 키 약 100겜 67cm, 정수리 부위 머리숱이 드물, 오른쪽 눈 근육이 떨리는 특징. 이 초상화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밤 스자좌는 말 그대로 철통같이 봉쇄됐습니다. 시내 모든 출구에서 차량 검문이 이루어졌고 도심 곳곳에서 전면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의 자원 치안 인력과 4,000명의 순찰 인원이 몽타주를 들고 집집마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대대적인 검문 작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범죄자가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지만 정작 난방공 살인마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타이 위안 경찰 역시 전례 없는 대수색에 나섰습니다. 4,000곳이 넘는 임대주택을 조사했고 1956개 노동자 팀을 확인했으며 1000여 곳의 새방을 뒤졌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임시 거주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이소룡은 범행 중 휴대전화 한 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줄곧 전원을 꺼둔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통 이런 경우 범인이 곧바로 심카드를 버린다고 판단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끝까지 그 번호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켜더니 2개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비록 받는 이는 없었고 금세 끊겼지만 이 기록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추적 결과 신호는 타이위안 카이화스 시장 3층에 있는 불법 선물거래소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그 시장을 무려 나흘 동안 잠복 감시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11월 30일 경찰은 정역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용의자들을 한꺼번에 통제하던 중 수상쩍은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는 30안팎, 키는 작고 체구는 왜소했습니다. 정수리 머리숱이 성그럽고 오른쪽 눈 근육이 떨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은 장신 형사가 그린 몽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류주인, 28살, 산시성 퉁관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질문에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하자 사진과 인상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배 전단 속 인물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고강도의 신문이 2시간가량 이어지자 마침내 그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바로 경찰이 수개월간 추적하던 난방공 살인마 이소룡임을 자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스자좌, 타이위안, 위츠에서의 범행을 털어놓았고 타이위안에서의 은신처까지 실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곧바로 그의 은신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인 샤오홍이 짐을 챙겨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 안에서는 금목걸이, 반지 등 다수의 작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물품들은 외지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소룡의 정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소룡은 구치소에서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그러자 경찰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널 단죄할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 난 계속 입 다물 거다. 난 죽음 따윈 두렵지 않다. 이후 그는 단식투쟁을 벌였고 결국 구치소에서는 포도당 주사를 놓으며 그의 생명을 겨우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함께 수감된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 죽일 뻔한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는 타이위안 구치소 역사상 최초의 심각한 폭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그 후 그는 독방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체포된 1999년 말부터 이소룡은 끝까지 버티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00년 5월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파악한 22건 외에도 그는 닝샤, 정저우, 더저우, 바오딩 등지에서 추가로 12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2000년 6월 6일 타이위안시 중급인민법원 3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소룡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기소장만 읽는데도 무려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그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숨기지 않는다. 훔쳤으면 훔쳤다고 말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안 됐다. 그래서 계속 범행을 이어간 거다. 그의 태도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8월 9일 타이위안시 법원은 공개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소룡, 사형, 즉시 집행, 범행 기록, 범행 횟수, 총 34건, 살인 단독, 1건, 강도살인, 33건, 피해자, 스밉 3명 사망, 9명 중상, 성범죄 2건. 이는 건국 이후 단일 범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며 공포를 퍼뜨린 이 악마는 2000년 여름 법의 심판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극도로 뒤틀린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수밍. 1966년 산시성 양취한 광산지구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골목에서 자란 이 소년이 훗날 12년 동안 한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릴 악마로 변할 줄은. 1992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그는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12건의 연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9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모욕하거나 유기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섬뜩한 방식으로 수집 행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 부르는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돈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성적인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기분에 따라 무작위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공포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종루이, 피 속에 쓰러지다. 1992년 3월 2일 새벽, 마자핑 서구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20대 초반의 종루이는 늦은 퇴근길, 두툼한 속옷을 여미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그녀의 뒤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는 좁은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공기를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소부가 피투성이로 쓰러진 종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크게 뜬 채 불시에 닥친 어둠에 아직도 항의하는 듯했습니다. 예고 없는 이 사건은 앞으로 무려 12년 동안 이어질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현장에 그녀의 손 가방이 사라진 채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음엔 단순한 강도살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장난, 죽은 문턱에서 살아나다. 단 5일 뒤 3월 7일 밤 10시 반, 24살의 장난은 마자핑 시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리시한 냄새가 감도는 그곳에서 갑자기 뒤에서 거친 팔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연속해서 4차례 칼에 찔리며 피가 옷을 적셔 내려갔습니다. 쓰러진 장난은 마지막 힘을 짜내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범인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장난은 온몸에 힘을 다해 기어가다 결국 길가에 쓰러졌고 1시간 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집중치료 끝에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의 등에 남은 깊은 상처, 4줄과 질식의 악몽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밤은 너무 어두웠고 상황도 순식간에 벌어졌기에 장난은 범인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건 범인이 성인 남성이며 힘이 매우 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마자핑 일대 여성들은 모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에는 혼자 외출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길을 나설 땐 반드시 2 이상이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 스춘, 복부에 칼이 꽂히다. 4월 22일 밤 10시 반. 29살의 스춘은 어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자핑 서구의 돌길을 오르던 순간 언덕 위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달려내려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스춘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상대는 칼을 꺼내 그대로 복부를 찔렀습니다. 단 2번의 칼질이었지만 그 힘은 너무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며 그녀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발견됐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상처가 너무 깊어 다음 날 새벽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영안실 앞에서 오열하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집을 나서기 전 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해줄게. 짧은 2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마자핑 일대에서는 벌써 3건의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연속 범행은 경찰을 크게 자극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피해 여성들이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붉은색 계열이었던 탓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인이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을 노린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네 번째 사건, 리신, 집 문 앞에서 쓰러지다. 그로부터 석 달 뒤 7월 11일 새벽, 23살의 리신은 광구 핑탄 신구의 아파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의 센서 등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켜졌다가 이내 다시 꺼졌습니다. 리신이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뒤돌아보자 흐릿한 실루엣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그녀는 결국 8번째 공격을 당한 뒤 집 문 앞 계단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는 계단 틈새를 타고 아래층까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이 문손잡이에 묻은 피를 발견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도 리신의 손에는 아직 열쇠가 꼭 쥐어져 있었지만 결국 문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수사를 대폭 강화했지만 당시에 한정된 수사 기법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하오와 흙길 위의 비극. 1993년 12월 27일 밤 9시. 30살의 하오화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수 2공장 북쪽 흙길을 지름길 삼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길. 멀리 공장의 탐조등 불빛만 가끔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 언덕 꼭대기에 다다른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보려던 찰나 등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범인은 입을 막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짧은 순간에 여러 차례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하오화는 결국 힘없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집 쪽을 향한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뒤늦게 아내를 찾은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장슈, 폐허 속 비극. 악몽은 약 5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양취한 사람들은 점차 경계를 늦추며 악마가 손을 거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1998년 5월 6일 밤 8시 폭우가 쏟아지던 허선미아오 지역. 30살의 장슈, 요령성 출신의 젊은 여성은 우산을 들고 철거 중인 보일러 건물 폐허로 들어가 잠시 비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악마의 덫이었습니다. 어두운 벽 뒤에서 튀어나온 양수밍은 그녀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장슈가 쓰러진 뒤 그는 더욱 비정상적이고 끔찍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마치 뒤틀린 분노를 쏟아내듯 상식을 벗어난 잔혹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사건 현장을 본 베테랑 형사들조차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남성 경찰관은 3번이나 구토하며 평생 이런 수법은 처음 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 왕화 자루 속에 갇히다. 1999년 5월 31일 밤 9시. 19살의 왕화는 허선미아오의 한 노래방에서 퇴근해 집으로 가던 길, 지름길인 화장실 인근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뒤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그녀의 목을 조르며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범인은 그녀의 가슴과 등 뒤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비명조차 목을 틀어막혀 세상에 닿지 못했습니다. 힘을 잃은 그녀의 몸은 결국 마다의 자루에 넣어졌고 마자핑 남구의 채소밭 둑길에 버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가 발견했을 때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 비핑, 집 앞에서 쓰러지다. 같은 해 11월 15일 저녁 6시 20분. 해가 막 저물어 어둑해진 시간. 37살의 비핑은 시위당학교 아파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열쇠를 꺼내던 순간 뒤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그녀의 가슴과 복부를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열쇠는 바닥에 떨어지며 또렷한 소리를 남겼고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로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방금 사온 채소 봉지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주민구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건, 장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다. 2000년 11월 23일 밤 9시경 21살의 장쇠는 왕예어우 입구의 돌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은 울퉁불퉁했고 가로수 사이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와 그녀의 목을 조르며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장쇠는 온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칼날이 4차례 파고들었지만 고통 속에서 오히려 생존 본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범인의 손에서 벗어나 땅을 구르다시피 길가로 탈출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화물차 운전사가 그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칼이 단 몇 센치만 더 깊었어도 치명상이었을 겁니다. 장쇠가 살아남은 건 강렬한 생존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두 번째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의 짧은 순간 공포가 너무 커서 상대의 모습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사건, 거친 공사장에서 발견되다. 2001년 10월 10일 정오. 53살의 거친은
왕예어우에 사는 어머니께 약을 전해드리러 갔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려진 공사장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쿼츠는 결박당하고 모진 구타와 모욕을 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도 심각하게 훼손된 흔적이 남아있어 형사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양취하는 분노와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신 훼손 사건으로 기록되며 마자핑 지역의 공포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마자핑 일대에 대규모 순찰과 야간 경비를 배치하고 CCTV와 가로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두 특별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사건, 탕루이 변전소 앞에서 생을 마치다. 2004년 11월 24일 깊은 밤, 탕루이는 동료들과 광구클럽에서 헤어진 뒤 홀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마자핑 변전소 인근을 지나던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그녀의 가슴과 목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용기를 내어 제지하려 했지만 범인은 오히려 그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양수밍의 마지막 범행이었습니다. 류 씨는 양수밍의 마지막 피해자이자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주민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떨려 있었습니다. 밤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자가 혼자 다니는 건 상상도 못했죠. 마자핑이라는 이름은 그때 곧 공포와 동의어였습니다. 1992년 이후 양취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사팀은 교체되었지만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인원이 100명을 넘었고 사건 기록은 7만 쪽에 달해 4개의 캐비닛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매번 치밀하고 신중했습니다. 사건마다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았고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는 희미했습니다. 살인의 이유조차 불분명해 수사는 한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은밀하고 냉혈한 방식은 경찰을 끝내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양취한 광구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부모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등하교를 했고 여성들은 화려한 옷조차 입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포를 만든 양수밍은 정작 평범한 사람처럼 동네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예어우의 허름한 집에 살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건넸습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긴 했지만 겉보기에는 조용한 노동자였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마자핑 사건의 범인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2004년 중국 공안부는 이 사건을 국가 차원의 중대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의 형사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고 수사팀은 전면 재편되었습니다. 12건의 사건 모두 마자핑 지역에서 벌어진 점에 주목한 경찰은 대대적인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1만 8천 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사는 2001년 발생한 궈씨 사건을 기점으로 좁혀졌습니다. 1만 8천 명에서 100여 명, 다시 50명, 끝내 단 5명만 남았습니다. 심리 전문가와 거짓말 탐지기를 거치며 결국 한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양수밍. 2006년 3월 경찰은 그를 불러 조사했고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그는 결국 허점을 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 작업 중 큰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를 정역 체포했습니다. 심리수사와 기억 회복 기법을 통해 그는 마침내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집에서는 20여 개의 각종 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결혼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 원인은 극도로 뒤틀린 심리, 그리고 사소한 좌절조차 확대해 폭력으로 분출했던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양수밍이 체포되자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해 보였던 그가 10여 년간 9명을 죽이고 3명을 크게 다치게 만든 진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양취한 광구의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9시 50분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장 경찰에 끌려 나온 양수밍은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군중을 둘러보며 무표정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 거리를 지나자 주민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썩은 채소를 던졌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 있었다면 이 모습을 꼭 봤을 텐데. 희생자 가족 이 씨는 아내의 사진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방에 끝내다니 너무 쉽게 갔다. 9명의 목숨인데 그는 9년 동안 매일같이 거리에서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늘 뒤를 돌아보았고
범인이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감고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양수민은 아내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눈물 속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무서워할까봐 다음 생에 다시 보자. 그는 딸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총성이 울리며 12년에 걸친 공포의 장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양취안의 거리에 햇빛이 비쳤고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멀리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났다. 12년의 두려움이 이제야 끝났다. 여성들은 다시금 저녁 산책을 나설 수 있었고 아이들은 가로등 아래서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의 남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어도 우리 집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숨어든다 해도, 아무리 악마 같은 가면을 쓴다 해도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 건국 이후 산시성 역사상 가장 많은 연속 범행을 저지른 자, 바로 완관밍. 그의 범죄 수사는 마치 영화보다도 더 굴곡졌습니다. 사건은 끊임없이 반전을 거듭했고 마지막 검거 장면은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무려 52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21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피해자에게 성적 범행을 가한 뒤 시신을 모욕하는 잔혹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수법은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미치도록 광기로 몰아넣은 걸까요? 왕완밍은 왜 이런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왕완밍은 1957년 2월 26일 리아오닝성 가이저우시 훔치 만주족향 만수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늘 범죄와 감옥을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비뚤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죠. 1981년 1월 나이 겨우 24살이던 그는 결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랴오닝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복역 중 왕완밍은 겉으로는 모범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가석방 형식으로 집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 이 재기의 기회를 그는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형기는 19년형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1986년 수감 생활 중 폐결핵을 앓게 된 왕관민은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송이 오히려 그의 탈출 기회가 되고 맙니다. 교도소보다 훨씬 허술한 관리체계 속에서 그는 쇠톱으로 창문 철창을 잘라내고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왕관민은 전국 수배범이 되었고 중국 전역에 그의 지명수배 전단이 퍼졌습니다. 몇 년간의 도피 생활에 지친 그는 결국 시안에 있는 형, 왕완성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그를 자기 집 과수원에 숨겨주며 은신처를 마련해줬습니다. 1991년 왕완성의 소개로 왕관민은 시안 옌타구 레이자체에 사는 한 과부, 순모의 집으로 들어가 사위로 위장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그는 온갖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순모의 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과부 딸에게 들어온 사위라는 게 드문 일이라 크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모와 함께 살며 1년 뒤에는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사실상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죠. 당시 왕완민은 수배범 신분이었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보다 소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뒤틀린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모와 동거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992년 6월 2일 그는 평범한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날 18세의 소녀 왕모가 자전거를 타고 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그는 즉시 흉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자전거에서 억지로 끌어내린 뒤 기절시켰고 결국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혹여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던 그는 결국 그 소녀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수법은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왕관밍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몰라
늘 현금을 들고 다니며 도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경찰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그의 대담함을 키워버렸습니다. 그 뒤로 5년 동안 그는 10차례 연속 범행을 저질렀고 이 중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서는 살아남은 피해자가 있었고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는 뒤에서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들은 각기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되었고 경찰은 막대한 수사력을 투입했음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연이어 범행에 성공한 경험은 그에게 자신감과 오만함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날 절대 잡지 못한다. 1997년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왕완민근 집을 나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4월 8일 밤 그는 찬간현 상베이촌에서 또다시 대상을 물색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자모를 발견한 그는 뒤를 따라가 기습했고 결국 목을 조르고 자전거에서 끌어내린 뒤 들판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기절시켰지만 범행이 끝난 뒤에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왕완민근 또다시 손을 뻗어 그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자모는 정신을 차리고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여성이 잔혹한 성인 남성을 이겨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갈비뼈까지 여러 개 부러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사망한 뒤에도 끔찍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자모의 어머니가 딸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니는 남편에게 공장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재촉했죠. 자모의 아버지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따님은 이미 일찍 퇴근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딸은 어디로 간 걸까? 집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친척들을 불러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모는 동료와 함께 귀가하다가 상바이촌에서 헤어졌고 이후 혼자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집까지 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중간에는 마을도 없이 오직 광활한 밀밭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밀밭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 가족은 두려움 속에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로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그들도 눈앞에 끔찍한 장면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모는 밀밭에 몸이 드러난 채 쓰러져 있었고 목에는 뚜렷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목이 졸려 숨진 것이었고 옷은 거의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하반신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범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집착을 지닌 냉혈한 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즉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정식 입건되었고 시안시 형사경찰대와 찬간현 공안국 형사대가 합동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증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18세에서 45세 사이 잔혹한 성향을 지닌 전과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지만 몇 달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다시 발생했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그리고 1998년 2월 13일 찬간현 관할의 타이핑촌과 남펑촌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젊은 미혼 여성이었고 범인은 그들을 성폭행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르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지어 이혼 가정이나 부부 불화가 있는 집안까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거듭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2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불과 9달 사이 시안 주변에서 무려 8건의 연쇄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성폭행, 살인,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그야말로 연쇄의 악몽이었습니다. 극히 소수의 피해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리모였습니다. 리모는 당시 범인에게 기절당한 뒤 끔찍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신을 차리는 순간 우연히 범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그를 목 졸라 입막음을 하려 했지만 리모는 순간적으로 죽은 척을 하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리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마침내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상금 공고를 내걸어 결정적 제보자에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1998년 11월 수사는 드디어 전환점을 맞는 듯 했습니다. 한 시민이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우리 지역 탄광에서 일하는 한 인부가 경찰이 공개한 몽타주와 너무 닮았습니다. 곧바로 수사팀은 해당 인부 숭취한핑을 찾아냈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리모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황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숭취한핑의 사진을 피해자 리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리모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날 나를 공격한 사람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수사팀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이 수십 건의 연쇄 사건이 드디어 해결됐다. 하지만 상황은 경찰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숭취한핑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을 강제로 범한 적은 있습니다. DNA 대조 결과 실제로 6건의 성범죄는 그의 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살인사건들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숭취한핑은 일부 사건의 범인이었지만 연쇄 살인범은 따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사팀은 기대에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범인이 하나가 아니었다니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재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 전과 기록 보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 심각한 성적 집착과 비정상적인 성향. 이에 따라 시안 전역에서 무려 1만 5천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사 중 한 마을 주민이 또 제보했습니다. 9월 23일 사건이 일어난 날 두융촌의 장위핑이 현장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성격이 난폭했고 과거에도 폭행과 여성추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직후 장위핑은 짐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갑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신문 결과 장위핑은 9.23 사건 2건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수십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추가 조사 끝에 나머지 사건들은 그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위핑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 24일 찬간현 주툰양에서 19세 여성 류모가 또다시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침해를 당한 흔적이 있었고 하반신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이미 구속된 장위핑이 저지를 수 없는 범행이었습니다. 이는 곧 진짜 연쇄 살인마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무분별한 체포가 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안 일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사 사건을 다시 모아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공안청에서 형사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합동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미 1992년 6월 2일 시안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후 4년간 14명의 여성이 피해자가 되었고 그중 9명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해마다 평균 3번 사건의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안은 중국의 대도시입니다. 1년에 몇 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쯤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젊은 여성들을 노린 사건이 무려 45건이나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지난 7년 동안 시안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총 60여 건에 달했습니다. 숭취한핑과 장위핑이 저지른 8건의 성범죄를 제외해도 여전히 52건의 살인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면 이는 중국 건국 이래 산시성에서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997년 이후 범인의 범행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단 1년 사이 33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매달 1명꼴로 희생자가 생긴 셈입니다. 수사팀은 경악했습니다. 만약 이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경찰이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98년 12월 13일 한 여성 세우모가 경찰서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간범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출동했고 붙잡힌 사람은 바로 그토록 찾던 왕완민기였습니다. 사실 스모는 이미 그해 1월 왕완민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파티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사내와 부딪혔고 그가 바로 왕완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땅바닥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스모는 제압당했고
기절한 사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왕완민은 그녀가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오자 그는 놀라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스모는 간신히 몸을 빼내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달 뒤 스모는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날 자신을 공격했던 범인이었습니다. 스모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고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왕완민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추궁 끝에 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시안 일대 여러 현과 마을을 떠돌며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수십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범행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듯 보이지만 절대 새지 않는다. 아무리 교묘하게 도망쳤던 왕완민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행을 확인한 뒤 사건을 곧바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증거와 자백을 근거로 즉각적인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곧 왕완민은 처형장으로 이송되어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건국 이후 산시성에서 가장 큰 연쇄 살인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완민이 남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해도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결코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7명을 죽이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자. 그는 오직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만 노렸습니다. 낮에는 마을에서 가장 순박한 목수였지만 밤이 되면 그는 어둠 속에서 악마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아들은 착하며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리고도 그는 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산시성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여성 연쇄 살인마 자오짜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67년 산시성 신저우시 딩샹현에서 태어난 자오짜이신은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형제자매도 많아 생활은 궁핍했고 공부는 늘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책은 멀리했지만 그림에는 집착했고 색채 감각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부모는 답답했지만 그는 끝내 성적 부족으로 미술학교 입학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목수 밑에서 기술을 배우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손재주는 뛰어났고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실제 성격은 괴팍하고 원한을 오래 품는 타입이었습니다. 말싸움 끝에 페인트를 상대 머리에 퍼붓거나 협박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스승조차 언젠가 큰 사고를 칠 놈이라며 내쫓았습니다. 1979년 22살의 평범한 농촌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집에서 나무 장난감을 만들며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곧 시골은 내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반드시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 는 욕망이 커졌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목수 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오토바이 절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3번 연속 성공했지만 처분에 실패해 곧 붙잡혔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목공 기술로 모범수 칭찬을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죄수들을 야밤에 세숫대야로 폭행해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관리 강화를 모욕으로 여긴 그는 교도관 몰래 자기 손가락을 잘라내며 또 검사하면 이번엔 머리를 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건드려선 안 되는 미친놈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96년 출소 후 놀랍게도 집은 그대로였고 아내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동하기는커녕 곧 아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폭행했습니다. 16살 사촌과 가까이 지냈다는 헛소문이었지만 편집증적인 그는 이를 사실로 믿고 아내와 아이를 내팽개쳤습니다. 자오짜이신은 타이위안으로 향해 길바닥 좌판을 벌리고 가짜 담배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외지인인 그가 장사 자리를 차지하자 곧 지역 깡패들의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독한 성격의 그였지만 토착 세력과 정면으로 맞붙어선 손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장사를 접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온 그를 아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행당하고 버림받은 과거가 있었지만 그녀는 가정을 지키고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오짜이신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왔고 세 식구는 딩샹현 난관촌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낮에는 목수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밥을 먹고 잠드는 나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대로만 살았다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로서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곁을 지켰지만 그는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이런 상황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이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편집증은 곧 증오로 번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신은 점차 모든 여성에 대한 혐오로 바뀌었고 그의 내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98년 마침내 자오짜이 신의 내면 속에 숨어있던 악마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외할머니 집에서 신축 공사를 돕던 중 이웃집 라오자오의 딸 샤오쥐엔을 알게 됩니다. 샤오쥐엔은 아직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였지만 맑고 청초하게 자라난 모습이었죠. 자오짜이 씨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남성으로서의 문제 때문에 성인 여성 앞에서는 열등감과 두려움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샤오쥐엔의 순수하고 어린 모습은 그에게 왜곡된 안전함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1998년 8월 30일 저녁 6시 무렵 자오짜이 씨는 샤오쥐엔 집 근처를 맴돌다가 그녀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곧장 뒤에서 달려들어 샤오쥐엔을 껴안고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샤오쥐엔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몸부림쳤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오짜이 씨는 그녀의 입과 코를 거칠게 막아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며 소녀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자오짜이 씨는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소녀를 짓밟았습니다. 사건이 끝나자 그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쥐엔은 자신을 아는 이웃집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아 경찰에 알리면 자신은 다시는 세상 밖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 더 악랄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숨통을 끊어야 한다. 자오짜이 씨는 치를 떨며 샤오쥐엔의 목을 조여 결국 그녀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곧 한 포대 자루를 찾아 시신을 집어넣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그것을 짊어지고 마을 어귀의 작은 수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시신을 내던졌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일부러 자루를 가져가 흔적을 감추며 이건 외부인이 저지른 짓처럼 꾸몄습니다. 이것이 자오짜이 신의 첫 번째 살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다시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세상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98년 8월 30일 샤오쥐엔이 희생된 바로 다음 날 새벽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마을 어귀 물도랑 속에 버려진 샤오쥐엔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샤오쥐엔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범인의 침해를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현장은 외진 곳, 수법은 잔인했고 범인은 바로 이 마을 안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매우 악질적이었기에 곧바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곧장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전과자들과 혼자 사는 노총각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사팀은 3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1. 왕푸치엔, 마을에서 악명 높은 건달.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행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마을 어귀에서 수상쩍게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2. 자오 여우샹, 쉰을 넘긴 퇴역 군인. 전쟁 중 폭탄에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샤오쥐엔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3. 자오짜이 신, 비록 외지 사람이었지만 사건 전까지 외할머니 집 공사를 도우며 마을에 머물렀기에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먼저 왕푸치엔을 데려와 조사했습니다. 그는 태도가 불손했고 나는 이런 일 안 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일만 치지 애들 건드리는 짓은 안 해. 그런 게 필요하면 차라리 돈 주고 시내에 가면 되지 않나? 형사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왕푸치엔은 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집엔 개 왕차이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집에 있었어. 못 믿겠으면 그 개한테 물어봐. 수사관들은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고 그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푸치엔은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른 2명과 함께 인근 마을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훔쳤고 다음 날 아침에 시내에 가져가 팔아 수백 위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 시간대에 양식장이 털렸습니다.
따라서 왕푸취에는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퇴역군인 자오여우샹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바지를 내려버렸습니다. 순간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건가? 그러나 곧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폭발로 다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경찰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오여우샹은 떠나며 오히려 경찰에게 당부했습니다. 꼭 진범을 잡아 샤오주엔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마지막으로 시선은 자오짜이신에게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사건 직전까지 외할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자오짜이신은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이미 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범행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주요 용의자가 모두 배제되었고 사건은 수사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시에는 과학 수사 기술이 낙후돼 있었고 DNA 검사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오짜이신은 경찰의 수사망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지도 모른다. 그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은 2006년 2월 7일로 흘렀습니다. 대낮,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시각. 그럼에도 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희생자는 겨우 19살의 샤오장. 그녀는 군용공항에서 복무 중인 오빠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홀로 이동하는 게 불안해 군 동료에게 부탁해 신저우시까지 동행시킨 뒤 정류장에서 기다리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장은 오빠의 근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결국 길에서 차를 잡아탔고 불행히도 그 차는 자오짜이신의 3륜차였습니다. 차는 공항 근처의 외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오짜이신은 자제한 총을 꺼내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잔혹한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엔 숨을 끊고 시신을 인근 폐광 건물 안에 내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희생자가 군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조차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다니. 경찰에게 쏟아지는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셌습니다. 2007년 8월 18일 밤 9시 난왕시ang 류후이춘 20살의 청년 여성 샤오량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한 대의 벤을 잡아탔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악마, 이른바 여성 연쇄 살인마, 늘 3륜차를 타고 나타난다. 샤오량은 일부러 3륜을 피하고 조금 더 안전하다 여겨 벤을 골랐던 겁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 벤의 운전자는 바로 자오짜이신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는 듯 차는 평범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외진 길로 접어들자 자오짜이신은 자제한 총을 꺼내 들이밀며 낮게 웃었습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한 방의 끝장이다. 샤오량은 두려움에 질려 어쩔 수 없이 끔찍한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행 후 자오짜이신은 의외로 곧장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겁에 질려 말을 못하겠지. 그는 방심했고 그대로 샤오량을 차 안에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문을 잠그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벤이 옥수수밭을 지나던 순간 샤오량은 차창 너머 멀리 작은 집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문을 열고 몸을 던져 뛰쳐나왔습니다. 거친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지만 아랑곳 없이 필사적으로 불빛을 향해 달리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오짜이신은 기겁했습니다. 당장 차를 세우고 쫓아갔습니다. 허둥대던 그 순간 손에 쥔 총이 탕 하고 허공에 불발되듯 터졌습니다. 그는 급히 총을 버리고 대신 손에 쥔 목공용 망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량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근처에서 양어장을 지키던 70노인 왕할아버지가 철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자오짜이신은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더 발각되면 끝이다. 그는 결국 샤오량을 버려둔 채 서둘러 현장을 도망쳤습니다. 샤오량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목숨은 건졌지만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 달 뒤 가까스로 깨어났으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아무리 물어도 그는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오짜이신이 10년 동안 범행을 이어오며 남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마저도 경찰에게 확실한 단서는 주지 못했습니다. 샤오량 사건은 경찰을 더 자극했습니다. 수사망은 넓혀졌고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한계, 열악한 과학수사, 부족한 CCTV, 그리고 교활한 범인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또다시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이 자오짜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도 넘어가는구나. 그의 마음은 다시 느슨해졌습니다. 2007년 12월 딩샹셴에서 또 한 번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희생자는 25세 여성 샤오웨이. 수법은 여전했습니다. 차에 태워 협박하고 짓밟은 뒤 마지막엔 총으로 숨을 끊었습니다. 1998년 첫 범행에서 2007년 말까지 자오짜이 씨는 무려 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명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손에 희생된 이들은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공포는 이미 마을과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어진 뒤 딩샹셴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연달아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자유롭게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에는 소녀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50살이 넘은 아주머니들조차 두려워 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 연쇄 살인마가 언제 널 노릴지 모른다. 여자는 밤길을 감히 걷지 못한다. 끝없이 이어진 사건들에 경찰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군인 가족도 있었고 평범한 농가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충격은 극심했고 민심은 술렁였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론은 들끓었고 비난은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성급 지도부까지 진노했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라. 범인을 잡지 못하면 용납치 않겠다. 철통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08년 초 딩샹셴의 모든 경찰력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검문소마다 3륜차와 벤 차량은 죄다 세워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차는 모조리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경찰은 빈손뿐이었습니다. 자오짜이 씨는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오만해졌습니다. 이제 나를 연경 잡지 못하겠지. 2008년 7월 3일 새벽 1시경 3명의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한 대의 밴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두툼한 팔자수염, 지저분한 인상,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젊은 여성에게 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수상쩍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요. 밤에라도 손님 태워서 조금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대답은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경찰이 수년간 추적해온 범인의 몽타주와 똑같았습니다. 40대 초반, 팔자수염, 곱슬의 장발, 초라한 체구. 경찰은 즉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운전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짜다. 길거리에서 흔히 파는 위조 증명서였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남자를 제압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차량을 수색한 경찰은 곧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뒤 좌석 바닥에 놓인 2개의 마대 자루 속 낡고 흉측한 2정의 자재총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동안 딩샹셴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악마, 자오짜이 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DNA를 채취해 수년간 미제 사건의 증거들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철벽 같은 증거 앞에서 자오짜이 씨는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믿기 힘든 계획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여자를 건드리는 건 흥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더 큰 걸 터뜨려야겠다. 나는 정부 청사를 폭파할 생각이었다. 순간 경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즉시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구창고 한 구석에서 여러 개의 뇌관과 3kg의 폭약이 발견된 겁니다. 자오짜이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폭약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못 챙겼다. 아니었으면 이미 다 날려버렸을 거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0년 동안 7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악마. 그가 바로 사람들 곁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늦게 잡혔다면 더 큰 참사가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세부 정황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오짜이 씨는 붙잡힌 지 무려 6년이 지난 뒤에야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마침내 악마의 최후가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자오짜이 신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즉시 집행을 명했습니다. 곧 그는 형장으로 압송되었고 차가운 총구 앞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단 한 발 뜨겁고 무거운 탄환이 이 악마의 생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악으로 얼룩진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1990년 2월 8일 광저우의 이른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한기가 감돌았고 시민들은 출근과 등교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 속에 금세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로변 한켠 신원 미상의 여성이 차갑게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벌거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짙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곧바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한 후 목숨을 잃었으며 의심스러운 정황은 성폭행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긴급히 부검에 착수했습니다.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기계적 질식으로 인해 숨을 거두었으며 사망 시간은 전날 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살아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뒤에 신체가 훼손되고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 누군가는 이미 첫 번째 범죄의 흔적을 남겼지만 당시 광저우 경찰은 단서도 부족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CCTV조차 없었던 그 시절,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마치 바늘 구멍을 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생자의 가족과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갔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2월부터 10월 사이 광저우에서는 또다시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망 방식과 현장 상황, 그리고 성폭행 및 신체 훼손 등 범행 수법이 매우 흡사해 경찰은 같은 범인의 소행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현장 인근에서 한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범죄 현장 인근 도로에 소형 화물차 한 대가 주차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차량 수색과 소형 사륜 화물차 집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범인은 끈질기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는 늘어났습니다. 1994년까지 희생자는 무려 16명에 이르렀고 살해된 여성들의 몸에서는 더 끔찍한 잔혹 행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중요한 부위가 절단되어 유리병에 보존된 차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광둥성 공안청은 이 사건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외출을 꺼렸고 거리는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중앙공안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유명한 형사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현장에 남은 희미한 차량 자국을 분석해 무게 0.6톤 내외의 미니 트럭을 용해 차량으로 특정했습니다. 당시 광저우 시내에 등록된 이런 차량은 약 1천여 대에 불과해 수사망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외지에서 온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범인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살해 능력을 가진 점, 그리고 범인이 가정이 있는 20대에서 40대 남성이라는 점까지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범인을 둘러싼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초부터 1994년까지 광저우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없었고 피해자의 숫자만 늘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더욱 촘촘히 조였지만 그만큼 범인은 더욱 신중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현장에서는 수많은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놀라운 잔혹함을 발견하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남자는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절단해 유리병에 보존했고 살해된 여성들의 옷을 모아 인형에 입히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이었으며 그들은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였기에 더욱 보호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분명히 가정이 있는 남성이며 0.6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용의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를 진행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조사에도
범인의 행적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심리를 추적하기 위해 심리 프로파일링 기법까지 도입해 범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이나 강간 전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범인의 범행 시간은 주로 심야였고 피해자를 유인의 차 안이나 외진 곳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에 채 씻고 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한편 광저우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밤거리를 피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출퇴근길마다 주변을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살피기 일쑤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선 정신병적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라 확신했고 이 사건을 광저우 최대 연쇄살인사건으로 규정하며 전력을 다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점점 대담해져 더욱 끔찍한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살인을 넘어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망이 드러난 참혹한 흔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에게도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한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경찰은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금이라도 단서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은 그 모든 움직임을 교묘히 피해가며 광저우 곳곳을 누볐습니다. 광저우를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살인범은 단순한 강력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악마를 조금씩 깨우며 점점 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점점 좁혀지던 중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들과 여러 차례 수사망에 오른 용의자들의 행적을 대조하며 마침내 한 남성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범인의 이름은 로스표였습니다. 그는 1954년 광저우 해주구 황포촌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범죄와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절도와 도둑질을 저질렀고 결국 1974년 노동교양을 받게 되면서 그의 범죄 행위는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잔혹한 범죄자로 거듭난 것은 정신적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이 점점 그를 사로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영상관에서 야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내면의 악마를 깨운 그는 거리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집착하며 그들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2월 7일 로스표는 우연히 한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황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야간에 대중교통이 끊겨 걸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로스표는 그녀에게 다가가 친근한 척하며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순진한 그녀는 그의 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데려간 곳은 인적 드문 외진 장소였고 거기서 로스표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며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반항하던 피해자는 그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혔지만 그는 분노하며 목을 졸라 숨을 끊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피해자의 시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훼손하고 유린했습니다. 죽은 시체에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이 잔혹함은 당시 경찰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스표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며 심지어 여성의 몸 일부를 절단해 포르말린 용액에 보존하고 사체에서 뜯어낸 인조인형의 피해자의 옷을 입혀 자신의 집에 두고 밤마다 함께 지냈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은 그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심각한 정신병적 성향을 가진 연쇄 살인범임을 드러냈습니다. 로스표의 범행 동기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이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성적 집착,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특이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며 그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망을 좁혀나갔습니다. 범인은 밤마다 자신만의 어두운 세계 속에서 광란에 빠졌고 희생자들은 그 폭력과 광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담함을 더해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봐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은 주로 깊은 밤에 이루어졌고 시체는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은밀히 유기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저우 도심을 뒤흔든 끔찍한 범죄는 로스표라는 한 인간의 왜곡된 내면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광저우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로스표 사건은 수사 인력과 시간, 자원이 집중되었지만 범인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실체에 점점 다가가는 결정적 단서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미세한 차량 자국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통해 0.6톤 미니 화물차가 용의 차량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범인은 좁혀졌고 광저우에 등록된 차량 중 용의차 리스트가 작성되었습니다. 범인의 범위는 수십 명으로 점점 압축되었고
경찰은 이들 중 과거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경찰서에 찾아와 어젯밤 그 연쇄살인범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인물은 바로 로스표였습니다. 그는 평소 성격이 소심하고 키도 작으며 결코 연쇄 살인범 이미지와 맞지 않는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즉시 로스표의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경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의 옷가지가 다수 발견되었고 거대한 유리병에는 절단된 여성의 신체 부위가 포르말린 용액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집안의 한 구석에 놓인 여성 인체 모형이었는데 그 위에는 인간의 피부로 만든 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나무 상자 속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피해자들의 상세한 신체 특징, 옷차림, 범행 과정, 자신의 감정 등이 소름 끼치도록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로스표가 바로 그 끔찍한 연쇄, 살인범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스표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영상에서 본 다른 살인범들을 모방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광기와 욕망을 숨길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 범죄사에 있어 가장 잔혹하고 기괴한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로스표의 검거는 광저우를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95년 1월, 광저우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광저우 시민들의 시선이 로스표 사건 재판에 집중되었습니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와 로스표의 자백을 바탕으로 그가 저지른 18건의 잔혹한 살인과 성폭행, 그리고 신체 훼손 범행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행적과 범죄 수법은 재판장을 넘어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양상과 피해자들에게 가한 극심한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5년 1월 18일 로스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광저우 교도소 내 형장에서 그의 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4년간 광저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길 김춘일 특대 연쇄살인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춘일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불과 4년이 차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러 14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범행 중 11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피해자는 10여 차례나 칼에 찔린 끝에 숨졌다는 점입니다.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반수사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2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현장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것은 단 한 개의 신발 자국뿐이었으며 머리카락도, 지문도, 체액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강간 사건에서도 체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치밀한 반수사 수법은 많은 형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하고 심각했기에 이 사건은 2002년 공안부 1호 중대사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안부와 길림성 공안청의 형사 전문가들이 연길에 집결하여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이 온 힘을 다해 방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각종 루머가 떠돌았고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생산과 생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장백산의 명탐정이라 불리던 김광진이 연길시 공안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춘일은 어떤 사람이며 도대체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경찰은 또 어떻게 단 하나의 신발 자국만으로 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2년간 길림성 연길시와 용정시 조양천진 일대에서는 10여 건의 침입살인, 강도, 강간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9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7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는 연길시 건국 이래 유례없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건이 차에 수사되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범인은 주로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에 침입한 뒤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재물을 모조리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현장에는 지문, 머리카락, 책,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견도 범인의 흔적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안부와 길림성 공안청은 긴급히 다수의 형사 전문가들을 연길로 파견해 지방경찰과 공동수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사건이 범행 시기, 수법,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고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분과 사회적 관계를 집중 조사했지만 피해자들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즉, 범인은 무작위로 대상을 골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밤에는 외출을 삼가고 잠자리에 들기 전 문과 창문을 수차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했고 거리에는 언제나 순찰 경찰과 사복 경찰이 보였습니다. 연길시는 마치 공포의 도시가 된 듯했습니다. 2001년 8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광진이 연길시 공안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특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진은 1956년생으로 부대에서 복무를 마치고 공안에 입문해 1979년부터 형사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공안부와 길림성 공안청이 감독한 여러 대형 사건을 해결하며 장백산 명탐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인물입니다. 김광진은 부임 직후 바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을 다시 분석하며 수사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단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0월 24일 연길 한 임대주택에서 또다시 참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새벽녘 잠든 피해자들을 노려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남성을 칼로 살해한 뒤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여성의 몸에 10여 차례나 칼로 베고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수법, 범행 시간, 과정까지 앞선 사건들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범인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습니다. 그 뒤 주민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야간 외출은 거의 사라졌고 모든 초중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했습니다. 거리엔 늘 경찰과 사복경찰의 순찰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경찰의 눈을 피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1년 12월 2일 또 다른 가정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살해당하고 여성 역시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범행 수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 6개월 사이 경찰이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는 가운데 범인이 5번째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현장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신발 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단서는 범인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의 방향을 세우고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열고 전국의 형사 전문가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김광진은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제일 먼저 사직하겠다. 전문가들은 신발 자국을 정밀 분석했고 결론은 이랬습니다. 범인의 키는 170 정도이고 나이는 25세에서 35세, 체격은 마른 편입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벽을 칼로 찌른 흔적,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칼을 꽂은 흔적은 범인이 강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광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자는 바로 과거 형을 살고 사회에 앙심을 품은 자들이다. 그는 즉시 수사 방침을 바꿨습니다. 1. 연길시 및 인근 지역의 출소자, 특히 강력범 출소자를 전수조사할 것. 2. 신발 자국에 초점을 맞춰 용의선 대상을 압축할 것. 3. 야간 순찰과 주민 대상 방범 교육을 강화할 것. 곧바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한 달 동안 5만여 가구를 탐문했고 수사팀은 베이징과 장춘까지 가서 연계된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팀에서 희망의 소식이 왔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신발 종류를 찾아낸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신발은 하북성 보정시의 한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보정시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신발은 전국 각지에 널리 유통됐으며 연길시에서만도 수천 컬레가 팔렸던 것입니다.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신발 자국은 4년 동안의 유일한 단서였고
이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본부는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 신발을 판매한 가게, 신발점 주변 주민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의 끈질긴 조사 끝에 드디어 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2002년 1월 한 수사관이 연길시 서쪽 장백향 임평촌의 한 상점에서 현장 신발 자국과 완전히 일치하는 신발이 판매됐다는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즉시 수사망을 임평촌으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출소자들을 집중 조사하던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춘일. 김춘일은 1965년 길림성 연길 출생. 어릴 적부터 고집이 세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선 늘 싸움을 일삼았고 선생님과 부모의 훈계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업을 중돼 그만두고 방황하며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절도에서 시작해 나중엔 길을 막고 강도짓을 하며 점점 더 범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1983년 18살의 나이에 강도죄로 체포돼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 출소 후 부모의 권유로 결혼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선 효심 깊고 다정한 이웃으로 통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당시 그를 관리했던 교도관들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늘 순하고 제사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김춘일 자신도 경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스스로 지문과 발자국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수사팀조차 그를 의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까 흔들렸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을 괜히 범인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춘일의 일상과 행동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밤에 활동했고 늘 칼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2차례의 살인사건이 있던 날 밤, 그는 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어느 날 밤 경찰이 몰래 그를 미행했을 때였습니다. 김춘일은 칼을 들고 한적한 곳으로 가더니 그곳에 널린 이불이나 천들을 향해 칼을 마구 찌르며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춘일의 평소 모습은 모두 가면에 불과했고 그가 바로 4년간 연기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범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2002년 1월 20일 새벽 2시,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김광진 국장이 직접 지휘하는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기습을 위해 경찰들은 차량을 버리고 맨발로 눈길을 걸어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새벽 5시, 김광진은 김춘일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김춘일을 향해 경찰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처음엔 입을 꾹 다문 김춘일도 수사관들의 집요한 심리 공세 끝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땐 진심으로 새 삶을 살고 싶었지만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마음속 어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칼로 위협하고 상처만 내던 범행이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나선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1998년 6월 그의 첫 살인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조양천진에서 6건의 범행을 저질러 6명을 죽이고 5명을 중상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자 그는 범행 무대를 연길시로 옮겨 14건의 범행에서 5명을 살해하고 8명을 부상하게 했으며 10명의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청소해 지문, 발자국을 모두 지우고 강간 당시에도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토록 경찰이 4년간 그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14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하며 11명을 강간한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2년 4월 25일, 김춘일은 법의 심판을 받고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연기를 넘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치밀한 반인륜적 범죄자의 전형이었고 사건은 당시 공안 수사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광진과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집념이 결국 악마를 법정에 세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회 안전은 경찰의 기술, 지혜, 그리고 국민의 협력이 함께할 때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